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34회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 역사.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임 기자 어디 갔다 왔죠? 스페인 뭐 잘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메르스는 우리 메르스 뭐 어떻게 얘기가 좀 나옵니까? 이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좀 문영표 장관의 얼굴을 스페인에서도 봤습니다. 좀 이렇게 경언하거나 뭐 이렇게 꺼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네. 그 공항에서 방역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아직은 뭐 입국이 어렵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국인을 따로 뭐 이렇게 검색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진 않았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또 달라져서. 빨리 나야 될 텐데 조금 잦아드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 다음 날이면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네.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빨리 그 정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자보, 벽보 뭐 이런 거에 얽힌 이야기를 뭐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제목을 정하자면 이제 그 진성여왕이여 제발 망하라 뭐 이런 식의 정도. 그러니까 네. 진성여왕 때 신라잖아요. 거리에 붙은 대자보를 실마리로 해가지고 그 대자보, 벽보, 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역사 뭐 그것이 담긴 뜻 뭐 이런 걸 알아볼까 합니다. 대자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니까 큰 글씨로 쓴 글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그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이제 보도로 걸고 네. 뭐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원래는 인쇄술 발명하기 전에 이제 그 대중들에게 알리기 쉬운 네. 그런 뭐 라도록 사용하는 건데 벽보, 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쇄 매체가 발달을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늘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올겠지만 소통이 안 될 경우 방법이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자보를 거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아까 신라의 진성여왕 때 붙인 대자보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자보 역사가 꽤 긴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진성여왕 때 붙은 대자보가 888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200년도 넘은 뭐 이런 지난 일이죠. 그 진성여왕이 즉위하고 한 2년 됐는데 그 삼국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자가 당대의 정치를 비방하는 글을 지어서 조정의 길목에 내걸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삼국유사에는 비슷한 그 내용인데 나라 사람들이 비방문을 길 위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재밌네요. 삼국사기에는 대자보를 건 것으로 나오고 한국유사를 보면 전단을 뿌린 걸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대자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단이니 찌라시니 뭐 이렇게 나오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건지 아니면 대자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제 뭐 이 알쏭달쏭합니다.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삼국사기에 보면 삼국유사에 보면 다란이의 은어라고 돼 있는데요. 네. 다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미러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비밀로 하려는 어떻게 보면 주문 같은 거 이렇게 보통 보면 괴서나 대자보를 붙일 때 알쏭달쏭하게 알듯 모르듯한 그런 뭐 이 주문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글인데요?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망국 찰리 나제 뭐 판니 소판니 우사마간 부윤 사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아주 알쏭달쏭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 같은데 무슨 네. 내용이에요? 이 찰리나제라는 거는 이제 그 진성여왕을 가리키는 거고요. 판니 소판니는 그 소판 관작 이름인데 그 두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사마간이라는 거는 진성여왕 때 측근에 있던 3-4명의 총신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부의라는 거는 이제 부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 주시면 무슨 뜻이에요? 나무라는 거 우리가 나무관생보살 할 때 보면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무 망국이라는 거는 나라가 망하기를 절대적으로 바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맨 마지막에 사바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주문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또 불교 용어거든요. 네. 소판은 관직 이름이라고 했는데 누구예요? 이 소판이라는 게 뭐냐면 신라 17등급 관등 중에서 3번째 아주 높은 네. 관등입니다. 진성여왕 숙부 혹은 뭐 정부 혹은 뭐 저희 남편 이렇게 이제 우리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위홍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네네. 배웠지만 삼대목이라 그래갖고 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진성여왕이 그 각간 위홍한테 시켜가지고 3대목을 지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아직까지 기록은 남아있질 않은데요. 전해지기만 하고요. 뭐 그런 그 3대목을 지은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 소판 두 사람은 위홍이라는 그 뭐 총신 혹은 뭐
숙부 혹은 뭐 정부 그 예.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의 고관대작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부인은 누구예요? 진성령이 유모를 부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래도 좀 아직 어려운데 다시 전단 그 대자보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삼국사기 표현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네. 겁니다. 당대 신라가 이제 유모인 부호 부인하고 애인인 각간 위홍, 그다음에 아까 소판 위홍 네. 이런 그 몇몇의 총신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자보는 뭐냐면 신라여 여왕이여 위홍과 부호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망하리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정이 난리가 났겠네요. 이런 대자보가 걸렸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비방문을 써서 내다 뿌린 자, 건 자를 잡으라 해갖고 엄명을 내리는데요. 수사가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은 아까도 얘기했지 주문을 막 이렇게 쓰는 거 정도 보면은 아주 글을 잘 쓴 문인인데 예. 저게 등용을 안 됐더라도 불우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혐의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벌인 끝에 합천에 운전 중이던 왕거인이라는 자를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거죠. 잡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왕의 특명에 따라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처형당할 일보 직전에 네. 이제 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는 분하고 원통합니다라고 해서 감옥의 벽에 글을 남깁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브로그나 이런 그 기사가 좀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단의 피 어린 눈물이 무지개 해를 뚫었고 취연의 품은 슬픔 그 여름에도 설이 내리네. 지금 나의 불우함 그들과 같으니 황천은 어이에서 아무런 상서로움도 없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연단이라는 거는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 마지막 태자 단을 가리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나라 단이거든요. 망국의 태자 이름입니다. 이 연나라는요 전국 칠웅이라고 해서 전국 시대 때 7개 뭐 좀 네. 나라가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만리장성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진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진나라가 네. 통일하기 전에 그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연나라 태자 단이라는 사람이 자객 형가를 시켜가지고 진시황을 네. 죽이려고 했는데요. 예.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진나라가 이 연나라 가만히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게 되니까 연나라가 이제 약하니까 예. 그 태자를 죽여가지고 진나라한테 바치거든요.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연단의 피눈물이라는 거는 억울한 것이 이제 연나라 단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왕거인이 표현했던 그 추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취연 역시 억울한 사람인데요. 전국시대 음양오행가라고 하는데 네. 모함으로 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하늘을 우러러 이제 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여 여름인데 5월인데 예. 그 뭐 음력이니까요. 서리가 내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왕거인은 연나라 태자 단과 추연을 예로 들어갖고 억울함을 표현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거인이가 이 감옥에다 벽서를 이제 내거니까 갑자기 저녁된데 구름과 안개가 덮이고 벼락이 내리치고 우박이 쏟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예. 진성령은 이 기이한 현상을 두려워해서 왕거인이라는 인물을 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 배웠지만 진성여왕 때 통일신라가 어지러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라 역사라는 게 992년, 그러니까 천년사직이라고 우리가 흔히 네. 표현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도 오래 살면 병이 많아지고 예. 모순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몸에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성여왕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른 게 이제 887년이니까 신라 역사는 그때 이미 950년을 지났잖아요. 그럼 그동안 내재돼 있었던 신라사의 모든 모순이 분출된 것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성여왕 때 들어서 신라가 급속도로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극심한 왕위 쟁탈전, 경제 혼란 뭐 이런 게 아주 심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는 밀란도 많았잖아요. 예, 삼국유사 표현들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몇몇 총신들, 아주 총애하는 뭐 신하들이 권력을 잡았고 지방에서는 이제 도둑들이 들끓었다. 네. 우리가 뭐 배웠잖아요. 원정과 애너의 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신라 조정은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운다면서요. 예, 그 무렵에 이제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이제 유학하고 돌아오거든요. 894년에 그 시무 10여조라고 해서 이제 그걸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다시 중흥을 하겠냐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진성여왕 같은 경우는 뭐 귀족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이나 그런 네. 위치가 못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 이제 905년에 그때가 효공왕 9년인데 예.
궁예가 신라를 침범을 하게 되는데요. 방어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성만 지키라 뭐 이런 지시를 내릴 정도가 되고 당시에 그 도선 선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공공연하게 이제 신라의 온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궁예는 미륵이 나타나서 이제 새 세상을 열 것이다라는 이제 미륵 사상을 또 퍼뜨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진성여왕 때 서라방 조정 길목에 걸린 대자보가 신라 만국의 신호탄이었다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대자보 뭐 혹은 뭐 전단이죠. 그 이후에 47년 만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좀 비극적인 대자보 전단 같은데요. 그런데 원래 대자보라는 게 좋은 내용은 없잖아요. 뭐 좋은 내용이면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 익명으로 걸 이유는 없는 건데 칭찬하려고 대자보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대자보 하면 조선시대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것도 유명한 것 같은데. 예, 명종 때니까요. 1547년 때인데요. 양지역에 이제 벽서가 붙습니다. 여기 내용이 뭐예요? 내용 그거예요. 여주, 그 여자 주인, 여주가 정치를 농단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자 주인, 이건 여자 임금을 비난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그때 임금은 명종이었는데요. 네. 여주는 누구냐면 명종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아는 문정왕후 윤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벽보가 붉은 글씨로 써 있었다는데 붉은 글씨라는 게 조금 그 선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 예나 지금이나 지금 빨간색은 자국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 네. 예,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뭐 이런 사람들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장차 망할 거다. 그걸 이제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이게 비참한 현실이냐 이렇게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근데 아까 여주는 문정왕후라고 하셨고 간신 이기는 누구예요? 이 문정왕후가요. 그 오빠가 있거든요. 그 윤원형인데 그러니까 명종의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함께 이제 같이 손잡고서 을사사화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굴 죽이냐면 그 전왕, 그러니까 죽은 인종의 외삼촌인 유님, 그 대임이라고 소윤 대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대윤을 죽여요. 일파를 숙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벽서에 언급되었던 그런 이기 이런 사람은 이 병조판서인데요. 윤원영 일파하고 손을 잡고서 을사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개선은 이 어수선한 정치 상황을 꼬집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벽서가 그 윤원영 일파한테 명분을 줍니다. 정적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 명분, 정적무리의 명분을 주게 되는데 윤원영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대자보가 놔두는 거는 여전히 불온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몰아붙이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제 을사사화 때 쫓아내거나 죽였는데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파들 아예 그냥 깡그리 모조리 색출을 해가지고 이제 피바람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정미사화, 그다음 벽서의 옥, 그 벽서를 붙인 그 옥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 벽서가 그냥 붙은 게 아니었다면서요?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벽서라는 거는 그 어지러웠던 당대의 그 뭐 시대 상황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길래요? 이 벽서가 붙은 지 12년 뒤에 그게 이제 1559년에서 62년 사이인데 약 3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임꺽정이 뭐 황해도 일대를 휩습니다. 그때 이제 뭐 중추부 영사였는데 윤원영이 실권자가 됐었는데 이제 쭉 모아가지고 도적대를 없앨 계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다 막질 못합니다. 요원의 들길처럼 도적이 들끓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명종실록을 쓴 사관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적이 성행하는 거는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다. 그리고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요즘 재상들의 타락한 풍습을 보면 한이 없다. 그러니까 수령들은 백성의 고요를 짜내서 권력자들한테 뇌물을 또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돼지와 닭 뭐 이런 걸 마구 잡고 못하는 짓이 없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소연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도적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사관이 엄청 비장하게 말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또 이 한마디 더 하는데요. 중앙 조정과 지방 수령이 깨끗하면 칼을 잡은 도적이 송아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도적이 뭐 어차피 됐지만 어쩔 수 없이 됐지만 이 만약에 수령이 깨끗하고 조정이 깨끗하면 그 칼을 놓고 송아지를 사서 집에 가서 농사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큰 도적은 임꺽정이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의 삶을 외면하고 피바람을 일으키는 데만 골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 세력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12년 전에
그랬던 문정왕후 윤원용 일파였던 거죠. 만약에 음. 그 당시에 12년 전에 대자보를 붙인 이유를 위정자들이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네. 이 호미로 막을 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가래로 막은 거죠, 그것을. 근데 또 숙종 때도 벽서가 많이 붙었다면서요. 이 숙종도요. 46년간이나 이제 네.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영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나라를 오래 음. 다스렸는데 이분도 아주 친위 구데타를 그냥 자유자재로 해가지고 네. 유명합니다. 황국전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정권을 뭐 이리저리 바꾸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아. 또 인현왕후를 바친 사람이 또 서인 정권인데 서인을 쫓아내고 또 장희빈을 들이고 네. 장희빈은 또 남인 정권이거든요. 네. 그 좀 있다가 다시 또 남인 정권을 쫓아내고 또 서인 정권을 들이고 네. 또 이제 무슨 뭐 이리저리 바꾼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살인 조직이 막 이 결성이 됩니다. 사회가 매우 이제 혼란하게 되는 거죠. 살인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열려실 기술이라는 그 야사집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684년 이후에 이 깡패들, 모래배들이 서로 모여서 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살주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개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게 그 개의 책자는 뭐냐면 양반을 살육할 것, 부녀자를 겁탈할 것, 재물을 약탈할 것 이렇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다짐들 이렇게 이제 약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검계의 어떤 그런 그 다짐을 보면 장차가 나라가 난리가 나면 네. 양반을 우리가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는 공언까지 합니다. 양반을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한다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종 이제 46년을 제위하면서 황국전치 뭐 노소론 뭐 이렇게까지 예. 이제 갈등, 염증을 불렀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바야흐로 천민을 중심으로 한 비밀 결사 조직, 살인 살주개가 이제 형성되는 그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그 시험용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신분제가 동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나오잖아요. 1, 2, 3, 4 해갖고 네네네. 신분제가 동의된 시기다 뭐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태평성대가 아니었네요. 매우 골치 아픈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자보가 거의 6번이나 붙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1679년에 우의정이었던 오시수의 상언 근데 당시에 이제 정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인심이 깨끗하지 못해서 차마 듣지도 못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예. 여러 신하의 제목으로 꾸미고 익명서를 만들어서 민가나 관아의 담장에 붙인다. 네. 그리고 그걸 널리 퍼뜨린다.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일시에 몰려들어가지고 앞다퉈서 그 내용을 적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장의 문제를 뺏기듯이 해서 퍼뜨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상할 수 있겠네요. 백성들이 달려가서 대자보 내용을 베껴서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대책을 세웠어요.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아주 촘촘한 처벌 규정을 만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거를 이른바 익명서 정제 3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냐하면 익명서를 투서한 자가 걸리면 그 명나라 형법서인데 대명률에 따라서 교수형에 처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방을 붙인 게 대로변이었다 그러면 그 부근에 사는 사람이 이제 그걸 떼야 되고 네. 불살라버려야 해야 되고 관청이었다면 숙직자가 아. 그다음에 개인 집에 붙였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그걸 본 즉시 네. 즉시 불살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불살르지 않을 경우는 유배 3천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전 가족이 그 변방에 음. 쫓겨나는 그런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대자보고 전단이 줄었을까요? 뭐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지난 아까 얘기했지만은 숙종 때 이제 6차례나 이제 붙였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뭐 이 1679년에는 누구누구가 나라의 원한을 갖고 날짜를 정해서 난을 일으킨다 이런 그 구체적인 그 날짜까지 이제 나와서 그걸 대궐문까지 붙였다 그럽니다. 네. 범인은 잡았어요? 아니죠. 그게 범인 색출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오리무중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뭐 사건을 해결을 못하니까 네. 이 포도대장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러나 경찰총장이나 뭐 검찰총장 정도 되나요? 어쨌든 네. 그 포도대장하고 종사관 그 뭐 투옥시키고 뭐 난리를 떨고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범인을 아무래도 이제 무리하게 색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무고 사건이 막 뒤따르고 막 그랬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후유증까지 났는데도 결국 이제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영조 때도 대자보가 많이 붙었다면서요. 영조는 탕평책이 유명하잖아요. 또 정조와 함께 중흥군주라고 불렸는데 좀 뜻밖이에요. 예, 52년간이나 이제 뭐 장기 집권을 했으니까 나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래 정권을 잡으면은 건불 네. 10년이라 그랬는데 네. 권력은 오래 잡으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말이 많긴 말이잖아요. 모순도 나오고요. 그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있는데 영조가 그 이
대군 시절에 연인군이라는 거였는데 네. 이름이 그다음에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했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민심의 이반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결국에 이제 1728년에 무신난으로까지 비화가 됩니다. 어떤 대자보였어요? 그 내용을 차마 실록에 쓰지를 못합니다. 너무 엄청난 이야기가 많았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이복형을 독살한 인물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흉서가 전주, 남원, 그다음에 서울의 서서문 네. 계속 이제 잇따라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곳의 대자보는 한 사람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 한양에서 이상한 소문이 파다했다면서요. 예, 그랬다 그럽니다. 이제 도적이 쳐들어온다. 때 도적이 쳐들어온다 네. 그래가지고 창의문 밖에 저기에는 그 자하문인데요. 거기에 이제 적병까지 출몰했다 이런 유언부가 네. 나돌아가지고 당시 한성, 그러니까 서울에서 난리가 났었다 그럽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남산 아래에 살던 사대부까지도 전부 이 피난하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네. 이 나루터길이 다 막혔고 그다음에 경기도 일대 안성, 용인, 남부 지역 이럴 때는 마을이 텅 빌 정도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조가 너무 이상하니까 만일에서 대비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방 네. 내기 읍의 수령을 급하게 그 장수 무신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근데 영조는 처음에는 범인 색출에 소극적이었다면서요. 예, 그랬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선왕, 그러니까 숙종 때죠. 아까 네. 얘기했듯이 이제 연운문이라 그래서 영운문인데 네. 서대문에 있는 거 흉소가 걸렸는데 끝내 범인을 못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범인을 못 잡는데 막 족치니까 사소한 원한을 갚으려고 이제 어떻게 무고하는 일이 막 벌어지고 네. 죄 없는 사람이 걸려들고 그래갖고 후유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조로서는 애민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비공개 수사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네, 살짝 네. 잡으려 그러다가 20여일이 지나도록 이제 잡히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서울에서 또 대자보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공개 수사로 바꿉니다. 그럼 대자보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하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영조실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요망한 사람이 이 윤기 없는 요악한 말을 지어내서 네. 민중을 미혹시킬 계획을 하는데 이게 부도할 뿐만 아니라 곧 난민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 반란을 할 백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본원에도 네. 부도 지연이다 이렇게 도가 아닌 음. 부도한 말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조가 사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소의 내용은 절대 역사서에 쓰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이복형을 독살하고 당신은 임금이 된 자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근데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25일 만에 무신난이 일어난다면서요. 무신난은 뭐예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경종을 독살했다 그러잖아요. 이복형을. 네. 그래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영조를 내쫓고 소현세자의 증손자인데 밀풍군 이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친인데 그 사람을 세임금으로 추대하려고 일으킨 거병입니다. 반란이죠, 그러니까. 근데 기세가 대단했다면서요. 영남에서만 7만 명, 그다음에 네.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이제 가세를 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을 이끈 사람이 이인자라는 사람인데 뭐 이 당위통략이라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반란군의 군 중에 경정의 위패를 모셔놓고 조석으로 곡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너는 나쁜 놈이고 우리가 네. 모시는 임금은 이 당신이 독살로 죽인 경정 임금을 우리는 임금으로 모신다.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패를 뭐 모시고 조석으로 곡을 했다는 거니까요. 근데 나중에 체포된 이인자 등의 진술을 보면 서울이나 남원, 전주 등의 대자보를 붙인 사람들이 바로 난을 일으킨 세력들 맞나요? 그랬다 그러면 이제 네. 거병이 앞서가지고 전국 각지에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뭐 이 계획이었던 거죠. 나중에는 나주에서도 대자보가 붙는다면서요. 무신난이 일어나는 건 단 다음에 27년이나 흘렀는데 1755년인데 나주 객사에 대자보가 붙었다. 영조실록은 그걸 흉서라 그럽니다. 내용 자체가 그야말로 흉했다라는 건데요. 워낙 참담한 내용이어서 자세히 쓸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간신히 조정에 가득해서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이런 구절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보고를 받은 영조가 웃었다면서요. 예, 그렇답니다. 기막히듯이 뭐 웃었다는데요. 이게 황건적의 무리구나. 틀림없이 무신년, 그러니까 무신난. 예. 근데 그때 있었던 잔당이 또 나온 거다. 그러나 나는 무신난 때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짐짓, 애써 이제 이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건데 이게 뭐 그만큼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범인은 잡혔어요?
예, 주범은 윤지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무신난 때 제주도를 거쳐서 이제 나주로 유배됐다가 예. 풀려나지 못하고 있었던 인물이라 그럽니다. 고문을 받다 결국 죽었다 그러는데 영조가 얼마나 불을 못 참았으면 대역죄의 형벌로 목을 베고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파는 형벌. 이게 대역죄 이 반란군 예. 이런 사람들한테 내리는 형벌인데요. 그걸 파가 저택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형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요 사건으로 죽은 이가 41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유배가 20명에서 모두 65명이 아주 혹형을 받습니다. 영조 참 파란만장했네요. 나름 치세는 잘했다는 평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복형을 독살했다 이런 것 때문에 예. 제위 내내 아주 골머리를 썩이고 당대의 민심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복형을 죽이고 임금이 된 사람이야 라고 아주 그냥 낙인을 받은 것 같아요. 제위 내내 하여튼 뭐 15번이나 하여튼 대자보가 붙었다니까는요. 대자보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옛날에 그 중국 주나라 그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여왕. 여자가 네. 아니고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비방하는 자를 감시하고 또 그들이 입을 놀리면 죽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비방하는 사람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히 말을 못하고 길에서 만나면 눈짓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왕이 그때 당시 재상이 소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소공을 불러가고 자랑을 했다 그래요. 그것 보세요. 내가 비방을 없앴더니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어떠냐. 자랑했다 그러죠. 소공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소공의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거는 물을 막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예. 물이 막혔다가 터지면 어떠냐. 뚝이 터지는 것처럼 엄청난 피해자가 나온다. 예.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자는 수로를 열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말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다 백성들의 말에 반영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그럽니다. 어떻게요? 무릇 백성은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거는 결국 속으로 많이 생각한 연후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백성들은 허투루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생각해서 계속 생각한 다음에 겨우 한마디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상황에도 들어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왕의 말을 들었어요? 아닙니다. 여왕이 계속 백성의 입을 막았다 그러죠. 결국 3년 뒤에 백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왕이 왕위를 빼앗기는데요. 이게 기원전 841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재상인데 소공과 주공이 이 주나라를 14년간이나 정무를 이제 재상들이 공동으로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화라 그래요. 공화의 시초라 그러는데 우리가 공화정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화의 시초가 당시 그 841년 그 여왕의 고사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자보 사건들을 보니까 하나로 관통하는 시사점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대자보 아까 뭐 얘기했던 전단 이게 민심이 이반되고 정치가 어지러울 때 혹은 망조가 들 때 어김없이 전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럼 대자보의 출발점은 불통이네요. 불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목숨을 걸고 윤명서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뿌리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 뭐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통을 못하고 불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백성들의 말을 아까 얘기했던 주나라 여왕처럼 불통인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백성의 말을 안 들으면 이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금과 억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건데 순자의 왕제라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순자가 왕제라는 걸 썼는데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백성 때문에 백성이 임금이 잘하면 백성은 그 백성을 띄울 수 있지만 그렇죠. 못하면 그거를 가라앉혀 갖고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의 말입니다. 혁명의 말. 그러니까 불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하고 백성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이 오늘의 그 대자보의 교훈입니다. 오늘 카프카케 팟캐스트는 현재 위정자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저는 뭐 꼭 비유하고 싶진 않지만 역사를 들으면서 늘
아 이게 오늘의 현실하고 어떤 연관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 스스로들 이렇게 배우는 분들이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알아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역사는 배우는 자의 몫이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